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전공하고 연주자로 활동 중이며 작가로도 활동 중인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서 클래식이 들리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와 미술관에 간 클래식을 써서 발표를 하고 활동 중인데요. 미술관에 간 클래식은 인류의 예술사를 이끌어온 음악과 미술의 방대한 작품들 중 대표적인 명곡과 명화를 1대1로 매칭시켜 예술가들이 이 작품에 내포한 의미를 비교 대조해보는 강의입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귀로 듣는 음악과 눈으로 보는 명화를 함께 연결하여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을 익혀 자신만의 접점을 찾아내어 다양한 작품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본 미술관에 간 클래식 강연에서는 가장 흔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작품들, 즉 같은 시대에 활동하며 서로 친분을 쌓으며 서로에게 예술적인 영향을 끼친 화가와 작곡가들의 명작들이나 같은 주제로 탄생한 작품들만을 단순하게 연결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줄기나 같은 예술운동 등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을 함께 만나보는 것은 물론 한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에게 영향을 줘 탄생한 명화와 명곡들을 다뤄볼 것입니다. 또한 전혀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탄생하였으나 우연 또는 필연적인 이유로 같은 방향성이나 목적으로 탄생한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작품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다 보면 시공간을 뛰어넘은 예술의 위대함을 더욱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미술관에 간 클래식 30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 교재인 미술관에 간 클래식의 표지를 장식한 작품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20세기 풍경화가 겸 초상화가였던 어빙 램지 와일즈의 대표작과 그 작품과 함께 들으면 좋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실 예술가는 바로 작곡가 세자르 오기스테 장 기욤 위베르 프랑크입니다. 독일계 벨기에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였던 세자르 프랑크는 은행원이었던 아버지 니콜라 요제프 프랑크의 적극적인 지지로 역시나 오르간 연주자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였던 동생 요제프 프랑크와 함께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유학길에 올라 1835년 파리 음악원에 또한 함께 입학한 세자르 프랑크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촉망받는 인재로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게 되며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니콜라 요제프의 요청으로 1842년 20살이 되던 나이에 파리 음악원을 자퇴하고 개인 교습과 공연으로 부를 축적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탐욕으로 인하여 점차 삶이 피폐해져만 가던 프랑크는 결국 아버지를 따라 강제로 벨기에에 돌아가게 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벨기에에서 아버지의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로 활동을 이어가지만 결국 아버지의 돈벌이에 이용만 당하고 자신은 큰 수익을 얻지 못하자 결국 1843년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직후에 작곡한 피아노 트리오는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프란츠 리스트의 호평을 받게 돼요. 이 호평 덕분에 그는 다시 활발하게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오르간 연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이어가던 1846년 프랑크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짝사랑하던 소프라노에게 작품을 헌정하고자 자필 악보에 그녀의 이름인 펠리시테 사일로를 씁니다. 하지만 이때 프랑스에 함께 있었던 아버지 니콜라 요셉은 그녀의 이름을 보고 분노하며 그 악보를 찢어버리게 되죠. 결국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프랑크는 가족과 절연을 선언하게 됩니다. 집을 나오며 자신의 그 긴 이름 오기스트, 기욤 등등의 중간 이름을 모두 빼버리고 세자르 프랑크로 살기로 결심한 그는
결국 1848년 자신의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펠리시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독립하여서 가장으로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노트르담 드 로레트 성당의 보조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기 시작한 프랑크는 1858년 탁월한 파이프 오르간 실력을 뽐내며 생클로티드 성당의 전속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또 50세가 되었던 1872년에는 파리 음악원의 오르간 교수로 임용이 되었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음악가로 자리 잡게 된 그는 1880년부터 작곡에도 전념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에게는 찬송가로도 더 잘 알려져 있는 생명의 양식, 파니스 앙겔리쿠스 작품번호 61번을 비롯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등을 주제로 한 교향시 푸시케 작품번호 47번, 아이올리스 작품번호 43번, 그리고 자신의 전공이었던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작품들, 예를 들어 환상곡 다장조 작품번호 28번, 전주곡 푸가와 변주곡 나단조 작품번호 30번 등을 작곡하였습니다. 이렇게 작곡 활동에도 전념한 10년의 시간이 지난 1890년 프랑크는 마차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후유증으로 인하여 쇠약해졌고 이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 바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원래 우리에게는 자동차 제품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노래가 주가 되는 칸타타와 대비되는 의미로 악기만이 연주되는 기악 작품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18세기 고전시대 이후로 소나타는 3개의 악장이나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는 다악장 형식의 기악곡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물론 소나타 형식, 소나타 폼이라는 음악의 구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점차 그 구성이 변화하긴 하였지만 기악곡인 소나타나 교향곡, 협주곡 등의 1악장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나타 형식, 소나타 폼입니다. 1악장에 주로 사용되는 빠르기인 알레그로의 이름을 따 알레그로 소나타 형식, 알레그로 소나타 폼이라고도 불러 기존의 기악 작품을 뜻하는 소나타와 구분짓기도 하는데요. 보통 소나타 형식은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시부, 엑스포지션, 두 번째가 바로 전개부, 디벨롭먼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재현부, 리캐피툴레이션입니다. 이렇게 3 형식으로 구성되어 제시부에서는 주제, 전개부에서는 주제의 승화와 변화, 그리고 재현부에서는 다시 제시부에 등장한 요소들이 나오고 끝맺음을 맺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나타 구성에서 더욱더 발전되어 소나타의 4개의 악장을 모두 연결하여 통일성을 추구한 작품이 바로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는 1886년 64세의 나이였던 프랑크가 작곡한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당시 28살의 나이였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외준 이자이에게 결혼 선물로 작곡한 곡이 바로 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인데요. 사실 그들의 나이 차이는 30세가 넘긴 하였지만 같은 벨기에 출신이고 또 음악을 사랑하고 같은 음악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의 우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젠 이자이는 벨기에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으며 세계적인 국제 콩쿨 퀸 엘리자베스 콩쿨 역시 이자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자이를 위하여 프랑크뿐만 아니라 생상스, 쇼송과 같은 당대 최고의 프랑스 낭만주의자들이 작품을 써서 헌정을 하였고요. 이자이 역시 나단 밀슈타인, 에네스코, 자크 티버와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길러냈습니다. 이자이는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헌정받고 매우 기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886년 피아니스트 모르드 렌느와 함께 브리쉐를 현대미술관에서 초연을 올렸습니다. 이 작품을 접한 또 한 명의 프랑스 인상주의자 작곡가 드뷔시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프랑크의 천재성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작 순수한 의미의 단순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요. 그의 단순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작곡 스타일을 잘 표현한 말이자 그러한 그의 음악적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의 각 악장을 짧게 만나본 후에 명화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벤 모데라토는 프랑크가 연애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런 그의 의미가 잘 들어가 있는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멜로디가 매우 인상적인 악장입니다. 2악장 알레그로 몰토는 매우 격정적이며 열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표현한 매우 빠른 악장이고요. 3악장 레치타티보 판타지아는 레치타티보라는 대사를 읊는 듯한 멜로디처럼 아름다운 주제가 등장하고 판타지아, 환상곡이라는 다양한 변주가 등장하며 사랑의 속삭임을 대화하듯 그린 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인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모소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이들을 위한 팡파레를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동일한 주제가 여러 악장에 쓰이는 순환기법을 이용하여 4개의 악장의 통일성을 추구하였으며 프랑크는 이 연관되는 선율들에게 사촌들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감성적인 프랑크의 음악적 성향이 잘 담겨져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인데요. 이 곡은 관객들뿐만 아니라 연주자들 역시 가장 사랑하여 즐겨 연주하는 소나타 중 하나입니다. 원곡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버전 외에도 비올라나 첼로가 바이올린 솔로의 역할을 대신하여 편곡되어 연주도 매우 많이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둘 다 전공한 제가 프랑크 소나타를 연주한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주위에서 이번엔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아니면 비올라로 연주해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잘 어울리고 이 미술관에 간 클래식의 표지를 장식한 명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화 소나타를 만든 화가는 바로 어빙 램지 와일즈입니다. 아마 어빙 램지 와일즈라는 작가의 이름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미국 출신의 화가이고요. 풍경화가였던 아버지 레뮤엘 와일즈에게서 회화의 기초를 배운 사람이 바로 어빙 램지 와일즈입니다. 그는 1879년부터 1881년까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뉴욕의 미술학교 The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에서 미술을 배웠으며 후에 프랑스 유학을 다녀옵니다.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미국 잡지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던 와일즈는 점차 초상화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예술가 협회의 회원이 된 그는 1897년 미국 디자인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죠. 1901년 당시 유명 배우였던 줄리아 말로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 우아한 그림이 크게 유명세를 얻게 되며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까지 그린 인기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진 기술이 발달하며 초상화의 인기가 사라지고요. 점차 잊혀져 가던 그는 비참하고도 외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갈색 기모노를 입은 캐슬린 베타, 줄리엣 이네스의 초상, 벨르 스키너의 초상과 같은 아름다운 초상화 작품만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의 화가라는 존재를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빙 램지 와일즈가 크게 유명해지기 전인 1889년에 그린 작품인 소나타는 현재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명화로 손꼽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술박물관에 전시 중인 이 명화는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어떤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중 이 작품과 어울리는 소나타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죠.
왜냐면 피아노 독주를 위한 소나타를 제외하고는 작곡가들이 가장 많이 작곡한 소나타가 바로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이기 때문입니다. 어빙 램지 와일즈의 소나타 속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인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여인은 서로 색만 닮은 의상을 입고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한 채 소나타 작품을 리허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작품을 연주하는지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둘은 서로 호흡을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음악을 진행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악보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소나타는 원래 피아노가 반주를 하고 악기가 독주를 연주하는 것이 아닌 두 명의 연주자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화 속에서도 그러한 동등한 위치의 두 연주자가 최상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리허설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죠. 이 작품의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러나 아주 강렬한 얼굴 표정은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처럼 두 여인의 통일성을 추구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는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어빙 램지 와일즈는 이 두 여인이 연습하고 있는 소나타가 어떤 소나타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흐, 모차트, 베토벤, 드뷔시, 생상스, 미오 등 수많은 시대의 다양한 작곡가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남겼습니다. 사실 꼭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 등장하는 유니즌, 즉 두 종 이상의 악기가 같은 음이나 멜로디를 연주하는 파트와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저는 어빙 램지 와일즈의 소나타를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엮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난 후 여러분만의 어빙 램지 와일즈의 소나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